미국의 이제 군사 전력이 현대적으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죠. 이제 기술혁명,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시대에 맞는 군사력으로 재편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환을 이끄는 중심 인물이 에버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비밀 자료로 돼 있는 미 국방군사 전략서가 발간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냥 회람 중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여기선 현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버리지 콜비가 트럼프 선거운동 기간에 몇 차례 한국에 와서 한 의미 있는 발언은 이제 미군은 중국 견제에만 집중해야지 무슨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건 한국 혼자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이니 한국도 이제는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에버리지 콜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세 차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방전략서를 주도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던 기간에 그 얘기대로라면은 그 핵 확산 방지 정책을 수정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최대치로는 핵 보유고 아니더라도 핵 잠재 국가가 된다는 것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한 거거든요. 이게 국내 핵무장론자들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뭔가 요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또다시 이제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그 핵 잠재력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일본 같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연료의 주기를 다 갖추는 겁니다. 자, 우선은 핵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하려면 전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금지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걸 갖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 시설을 갖추겠다. 이 단계가 핵연료 단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핵연료를 사용하고 난 폐기물을 재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플루토늄이 얻어지는데 이게 인공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다 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플루토늄 세계 최고 보유국입니다. 맘만 먹으면 수백 개, 수천 개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잠재 국가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기술과 핵 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과 국제기구의 상시적 사찰에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지만 써먹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아주 촘촘한 감시 체제입니다. 뭐 NPT 체제, IAEA 사찰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 잠재력을 갖게 되면 이런 핵연료 재처리 이런 전과정 파일럿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또 연구 기능까지 이런 걸 다 갖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국제 사찰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핵의 잠재 능력만 갖겠다는 게 일단 우리나라 핵무장론자들의 1차적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바로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고 또 핵을 가지려면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국내 어디서 핵실험을 합니까? 이거 했다가 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짜겨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 어려움이 있으니 잠재 능력만 이것만 해도 조금 뭐 핵 억지에 또 일부를 갖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핵무기 보유는 점점 더 통제가 심해져 어려워진다는 거고 우리 경우에는 이제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또 쌓아놓을 데가 지금 없다. 이제 네.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에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갖고 있으니 이걸 개정해서 일단은 평화적 핵이용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미국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풀어주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큰 정치적 부담이 이렇게 되면 대만 같은 데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도 하겠다 이런 낯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당장의 핵 확산은 아니지만은 잠재적인 어떤 그 핵의 어떤 확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 중국이 이걸 또 강하게 견제하고 나설 거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밸런싱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아마 미국은 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그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어떤 주권을 확립하는 1차적으로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미국하고 한번 협상을 해볼 만하죠. 아니 주한미군이 안 지켜준다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철수한다는 이런 것도 안 지켜준다는데 이렇게 통제만 하냐. 그러면서 핵 옵션뿐만이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행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땐 됐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이 주한미군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디에서 나오면은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은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미국 내부에서나 보면 약간 빌드업 차원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주한미군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육군 병력 위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축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미 육군의 변형 문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혁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 이런 문서들이 회람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미 육군의 그 변혁 방향은 다량의 병력을 여러 어떤 그 거점 기지에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방식은 이제 청산하겠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MDO 다영역 작전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군사력을 재편하겠다. 그 다영역 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수중, 사이버, 전자전까지. 네. 여기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뭐 지상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했던 작전이 이제는 네트워크로 통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모든 어떤 그 전쟁의 범위가 이런 어떤 군사 자산들과 체계 간의 어떤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 한꺼번에 동원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왜 꼭 육군은 지상에서만 싸워야 되고 왜 꼭 해군은 바다에서만 싸워야 되냐 이게. 예를 들면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있으면 이게 떠다니는 컴퓨터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F-35 전투기가 정보를 받은 걸 육군, 해군, 공군 부대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전략적 목표를 한꺼번에 지해공 전력이 동원될 수 있는 체제.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킬체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네. 그 단어는 거의 뭐 이제 없어진 구닥다리 개념. 그게 아니라 킬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줄 안에 걸며들면은 못 빠져나가게 지해공 우주까지 촘촘하게 이 웹 개념으로 작전 개념을 짜서 완전히 이 안에서 그냥 가둬버리고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는 놈 따로 있고 쏘는 놈 따로 있고 확인하는 놈 따로 있고 이게 선형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웹 개념으로 동시 개념으로 바꾸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육군은 다영역 작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한미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병력을 뭐 10,000명 이상 빼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대규모 드론 창고. 그러니까 요즘 뭐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테스트 중인 드론이 나왔는데 중고도 장기 체류 드론 같은 게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한 대의 드론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 상대방 드론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격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합성계구 레이더라 그래가지고 4만 피트 상공에서 구름이 끼어 있어도 아래에 전파를 발사하면은 그 3차원 지형에 묘하게 반사돼 나오는 속도 깐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컴퓨터로 분석하면은 3차원 지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물도 식별할 수 있고 장비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초고성능 레이더가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A사 전자 레이더도 탑재가 되고 연료통이 또 2개나 달려 있어가지고 2만 피트에서 4만 피트 상공을 수십 시간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갈길이라든가 해변에도 이착륙이 자유롭고 이런 전력들. 이런 드론을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군 병력이 있어가지고 뭐 보병, 포병, 기갑, 항공 이런 식으로 있는 전통적 병과를 싹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런 드론이 사전 비축이 돼 있다든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 처리 센터. 이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군사 데이터 센터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 주한미군 기지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지. 최첨단으로 바뀐다. 이게 현대화예요. 이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영역 작전에 그 창 끝에 해당되는 아까 그런 드론이라든가 소형 수중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소형 스텔스 함정도 있는 거고 먼지처럼 뿌려버리고. 근데 네트워크로 다 엮이는 거죠. 그다음에 드론도 군지 비행이라고 수백 대가 한꺼번에 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엣지 전력이라 그래. 일단 창끝 전력이라고 다 엣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안에 전진 배치를 쭉 기지를 해놓고 뿌려주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한미군 현대화라는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병력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앞으로 한반도에
그렇게 새로 테스트되고 검증된 드론이라든가 F-35 전투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F-35는 이제 전투기로만 생각하는데 정복입니다, 이게. 위성 정보를 지상 미사일 부대에 뿌려주는 것도 F-35가요. 떠다니는 슈퍼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다영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미래 기지 체계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 것은 불변이지만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와 비슷한 미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제4세대를 넘어 제5세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첨단 군대를 지향하고 유사시의 병력은 그때 가서 오면 되는 거지 미리 주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냉전형 기지를 해체하고 다시 리빌딩한다. 그런데 요거는 주한미군만 변혁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미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미일 상국 군사훈련이 열렸는데 그게 프리덤 엣지입니다. 그게 다영역 작전 훈련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해상훈련 위주, 지상훈련 위주 이랬다면은 이제는 통합된 이 전체적인 역량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그 훈련으로 이미 내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의 현대화도 거의 임박한 현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막 주한미군 간축 얘기 나오니까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그런 의문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고 여기에 어떤 그 우리나라가 뭐 보수 진보 나뉘어서 정치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낡은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주한미군의 현대화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뭐 얼마를 올린다, 뭐 숫자를 줄인다. 자꾸 이런 논의에 연연하지 말고 그 현대화라는 게 의미하는 그 자체가 뭐냐. 좀 이런 쪽으로 시야를 돌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뭐 전향적인 발언도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현대화되는 미군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동맹국과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 현대화는 불가역적이다. 이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뭐냐 이런 문제들은 좀 공론화를 해가지고 심층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에 대해서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회복해 그 한미 뭐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회복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첫 공개석상에서 이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보통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회복이라는 단어, 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직접 수정을 한 대목이고요. 보통 이제 이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가 변경이 된다. 이 위치가 변경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의 상태가 있다. 다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 이 원래라는 것을 좀 강조한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